지금 여러분께서는 CF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국 언론노조는 2차 방송 장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갑자기 급부상했습니다. 오늘 톡선 정치 이야기에서 이 현안 중심으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은 보직 이동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됐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누구도 사실 예상을 못했었고요. 그 내정설이 이틀 전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결정을 할 것인가 의심하고 또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진행되면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김홍일이라고 하는 분은 철저하게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로만 지금 거의 그 반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더군다나 특수부 검사로서 살아온 경력이 대다수의 경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변호사를 하셨지만 이 방송과 관련돼 있는 그런 일들을 한 경력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은 대한민국의 사실상 거의 모든 방송들을 다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네.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등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그렇죠. 막강한 자리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검찰을 집어넣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러면 이 방송의 목숨을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자신을 임명해준 인사권자의 명령에 철저히 복무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문성을 가지고 방송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는 겁니다. 방송 정책에 대해서 언제 식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의 방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한 나라의 방송과 관련돼 있는 비전을 갖다가 밝히고 또 그걸 처리해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그 방송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선진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방송 대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결정되는 정책들을 그냥 검사가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 검증을 제대로 거쳤는지도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이분이 이제 권익위 위원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인사의 어떤 내정이 될 때도 그 권익위 자리에도 제대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는 권익위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정확하게 검증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검증 절차도 없이 지금 내정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도대체 이런 중요한 기관의 인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말 개탄스러운 것은 언론이 이런 지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정부가 발표하면 받아 적는 게 언론의 일인지 정말 유감을 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제 후임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제2차 방송 장악이다. 당장 이를 처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여당에서는 무조건 그걸 딴지 걸기다, 발목 잡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민주당의 지적이 논리적으로 틀린 데가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지금 각종 언론에서 입을 닫고 있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언론사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면서 논평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상파 방송국 노조들도 개탄하면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독립적으로 잘 지켜나가라고,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지켜나가라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그래도 그가 해야 된 그 임무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오로지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냉정한 그런 판단들을 내려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권자의 명령을 수행한다. 그것도 검사처럼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상명하달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예상 이외에는 어떤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송 정책을 김홍일 위원장의 임기 도중에는 정책 자체가 스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특히나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선에서 지상파와 종편들이 제대로 객관적인 방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실제로 이번에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를 했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이 사건은 그냥 JTBC 이외에는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JTBC도 방심위가 나서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이것을 징계를 그렇게 상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가짜 뉴스로 낙인 찍어서 방심위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그러면 그것을 방통위가 갖고 와서 기계적으로 다 이제 퇴출시킨다거나 벌점을 준다거나 하면서 협박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이 과연 정책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언론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참 독재 정권 시대나 있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국제시장 일대를 방문을 하면서 이제 상인들을 격려했는데, 여기에 좀 동행하신 분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재계 걸출한 총수들이 함께 동행했는데요. 이런 모습, 전통시장을 대통령이 가는데 함께 동행하는 이 재계 수장들이 동행하는 모습은 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이례적일 뿐 아니라 이질적이죠. 이질적이다. 전통시장에서 그러면 이 재벌 기업 총수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전통시장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서 서약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냥 우리가 민생을 챙기고 있다. 특히나 이렇게 큰 기업들과 함께 아주 밀접하게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런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런데 기업들로부터 지켜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곳이 전통시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시장의 정책과 완전히 이반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달래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의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떤 일관된 메시지가 굉장히 아쉬운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국무총리를 지냈던 세 명이 최근 연쇄적으로 좀 만남을 갖고요. 정치권의 시선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인데요.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신당 창당 또는 삼지대론 등의 이른바 비명계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이야기가 정가에서 오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가게 된다면 상당히 다른 기득권 세력에서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총선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범위한 기득권 연대가 지금 모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국무총리 3인방 다들 당대표는 기본이고 장관 총리를 갖다 다 두루두루 여기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 정권 내에서 온갖 수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온갖 수혜를 받은 것들로 사실은 또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그 정권을 잃게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 세 분이 다 그런 책임이 있는 분으로
평가가 돼야지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모여서 지금 그 당대표의 그 독재를 이제 좀 막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지금 현재 그 선거제가 병립형으로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꿰고 제3지대 쪽에서 광범위한 보수연합의 어떤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대연합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사견을 전제로 신당 창당 뭐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대권 주자가 있어야 신당은 창당이 가능합니다. 그러겠죠. 예. 그 대권 주자로 부상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보수 대연합 쪽에서는 아마도 이준석과 이낙연 이 두 사람을 놓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과 이낙연이 연대만 한다면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준석 씨, 이준석 전 대표, 예. 대표죠. 전 대표의 입에서 이낙연과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낙연 씨 입장에서도 이준석과도 연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금태섭 등이 바탕을 깔아놓은 그런 지역에 그런 지대에 이준석을 포함한 그 민주당에서의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제 홈페이지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출당하라 이런 당원 청원글이 올라왔고요. 이재명 대표가 함께 당원들이 화합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 있은 직후에 이 당원 청원글이 삭제된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예. 자, 이낙연 전 대표는 이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당원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출당하라고 한다면 나가라고 한다면 따라야 한다라고 초연하게 말을 했는데 어떤 좀 뉘앙스가 섞여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일일 비반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언론들의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방송이나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비명계들을 갖다 결집시킬 수 있는 비명계에게 명분을 주는 그런 워딩들을 갖다가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사실 해당 행위가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까지 여기만 나를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이 좀 깔려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총선을 앞두고 당이 쪼개지는 것보다는 화합을 해야 더욱더 안정감을 갖다 느끼게 되는 그런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분열을 갖다 용납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제와 또 신당에 대한 그런 확산까지도 밑바닥을 깔아놓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그런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야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다시 강력하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극적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이 지금 출당 청원까지 내고 네. 그 출당 청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답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것을 삭제하라고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것으로 지금 오늘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도가 나왔을 뿐이지 이제 민주당 자체에서 확인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런 보도들이 결국 지금의 민주당의 상황을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 쪽의 의원들 이들은 어떻게든 화합을 하고 당을 쪼개지지 않게 해야 된다. 만약에 쪼개진다고 하더라도 과반을 유지할 수 있게끔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비명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서 파열음을 내고 그걸 통해서 최소한
공천권을 좀 보장받는 그런 장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 흔드는 그런 그 행위들은 계속적으로 좀 총선 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김성수 시사평론가와의 톡 쏘는 정치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5086번을 쓴 애청자님께서 요즘 정부 들어서 출세길에 필수 코스가 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곳곳에 검사 출신만 뽑는 정부의 기조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우려됩니다라는 문자 주셨고요. 2610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는 방통위원장이 검사 출신이 지명되는 게 보통의 일인지 궁금합니다. 방통위원장은 물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겠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또 쓴소리 보내주셨고요. 이영진 우리 빈첸시 의원님께서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보다 더 독한 사람이 왔네요. 이런 취지의 또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평론가님 뭐 어찌됐든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보니까 뭐 이 전 대표도 상당히 온건한 민주당 쪽 인사이기 때문에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 싫어할 이유도 없고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아마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이런 발언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진짜 꽃놀이패를 줬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처를 계속 나게 하면서 원심력을 갖다 키워 나갈 수 있는 본인 그런 존재감도 부각시키면서요. 명분들과 그렇죠. 예, 예.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언제 결정될지가 지금 관건인데 벌써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한은 다 지났거든요. 이렇게 지난 상태에서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서로의 계산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벌써 민주당 내에서도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그런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논쟁들이 상당히 그 격화돼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들도 다 품어 안으면서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해낼 것인지 앞으로 정치권의 그 최대의 변수는 바로 이 선거제도가 어떻게 합의되는지인데요. 예. 지금은 아마도 완전 연동형으로 가는 것도 또 완전한 병립형으로 가는 것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지난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신당의 창단들은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온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참석했던 개신교 모임에요. 정광훈 목사가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 입살이 오르고 있는데 원 장관은 정치 모임이 아니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좀 적절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럼요. 지금 정광훈 목사는 본인도 굉장히 그 비판을 했던 그런 그 정말 극우적인 그런 언사를 일삼는 그리고 극우적인 어떤 그 정당까지도 이렇게 직접 만들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당의 인사한테 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 표 때문에 간 것인데 그 표를 갖다가 좀 구걸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광훈 목사한테 원하는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놓고 지금 그걸 이제 뭐 간증이었다 뭐 그러면서 수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굉장히 좀 부적절한 그런 발언들을 한 것이 네.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행보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그 과정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소관한 상임위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만 여당 측의 거부로 지금 불발이 된 상황이네요. 예,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요, 국회를 이용해서 국회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여전히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아예 민주당이 없는 걸로 취급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수사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 전부 다 결국
이런 경쟁의 형태로밖에 이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